자, 안녕하세요. 우리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여러분.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매년 하는 어떤 관행이죠. 저희 계정세법을 이제 무료로 또 이제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소득세와 부가세 그리고 국세 징수법을 담당하게 됐고요. 나머지 이제 법인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그리고 올해 가장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개정이 있는 국세기본법 요 세 가지는 또 이제 원진 교수님께서 담당을 하시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잘 여러분들 숙지를 해서 매년 계정세법이 시험에 출제가 돼요. 특히 이제 회계사 시험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가 사실 객관식 세법 때 계정세법을 최대한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따로 또 사실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세무사 수험생분들도 그 이후에 나온 어떤 개정된 것도 이제 또 반영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따로 정리를 하신 뒤 반드시 시험장에 들고 들어가셔야 돼요. 요게 특히 이제 말 문제나 계산 문제에서 많게는 세네 문제까지 반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계정세법 얼마나 나오겠어 이런 생각으로 안 들어버리거나 아니면 좀 한 번만 듣고 대충 들을 때는 이게 또 2차 해석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한 2번 정도를 듣고 내 걸로 이렇게 체화를 해서 또 책에 반영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꼭 따로 반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시험장에서 계정세법을 안 틀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계정세법은 철저히 좀 수험 위주로 이제 실무에 관련된 것들은 좀 배제하고요. 수험 위주로 좀 진행을 한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진행할게요, 이제. 그래서 첫 번째 국세 징수법으로 가시면요. 우리 징수법은 개정이 엄청 많지는 않은데 첫 번째는 우리 힘들고 어렵고 재난 등으로 기한을 좀 연장해 줄 필요가 있죠. 그때 내용이 바뀌었기보다는 마지막 줄에 원래 중소기업이 좀 위기 지역에서 굉장히 좀 고용도 막 힘들고 경기도 어려울 때 기한이 2년까지 연장이 됐었는데 중소기업 요건을 삭제시켰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위기 특별 재난 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힘들고 어렵다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한 계정세법이었고요. 압류 재산을 직접 매각할 때 통지를 해줘라. 그래서 너 이제 세금 안 내면 진짜 이제 파니까 마지막 기회다라는 식의 통지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냥 신설된 거여서 별 내용은 아니고요. 동지대상 규정에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그냥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공매 이런 것들은 이제 수험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서 쭉쭉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또 3일 이내 매각 결정일부터 3일 이내가 공매 결정일이었는데 7일로 바뀌었다. 이런 단순한 사항 원래 시험에도 잘 나오지 않는 지문이죠. 그러다 이제 국세징수법에서 거의 100% 출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계정세법, 이제 언론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한 어떤 빌라왕 사건, 어떤 전세 사기 피해 이런 걸 방지하고자 정부가 3가지 어떤 계정세법을 도는데 그중 첫 번째가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납세액을 열람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 표시를 일단 하나 쳐주세요. 요거는 반드시 숙지해야 될 이제 계정세법이에요. 컨트롤 1. 요거는 이제 별 표시를 하나 쳐주시고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개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종전 규정이 막 바뀌진 않았어요. 종전 규정은요. 일단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이 안 낸 세금들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집이 좀 괜찮아. 그리고 또 집값도 또 적정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사 갈 때쯤 보증금 반환받으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세금 안 내가지고 국가가 압류해서 집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가 법정 기일이 먼저 우선하면 내가 이제 소액까지는 변제받을 수 있지만 소액이 아니고서는 한 3억, 4억 이런 금액은 한 거의 다 떼인단 말이죠. 국세 채권이 가져가 버리니까.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임차인분들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임대인의 미납세액을 좀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여전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대인도 개인의 어떤 사생활 보호가 있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여전히 이제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럼 동의를 안 해준다. 임대인이 싫은데요 이러면은 할 말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죠.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차계실. 진짜 이제 집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는 잔금 치운 날이에요. 임대인이 이제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하고 원래는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만 됐었어요. 근데 이것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했죠. 전국 세무서로 확대하면서 전세자금 피해를 방지하자. 이게 첫 번째 어떤 정부의 개정이에요. 나머지 두 가지 개정은요. 국세기본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국세기본법에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실게요.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지우기를 잠깐 지울게요. 먼저 왼쪽 규정이 개정된 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실 수 있는데 왼쪽에 주거용 건물, 상가 건물, 임차 희망자 아직 계약 체결하기 전 상태에서는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여전히 이제 계약 체결하기 전에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는 동의를 받아서 열람하는 규정 외에 한 가지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람 기간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개시일까지 열람이 가능한데 이때는 계약금을 냈으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해요. 이런 좀 궁금증이 들 수 있는데 선생님 그럼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미납세금이 엄청 많았다는 걸 알아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약 체결하기 전에 아마 특약사항을 걸어두는 것이 가장 방어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약사항에 혹시 미납세액이 좀 고액이다. 고액이라는 기준이 좀 뭐가 아닐까? 구체적으로 한 5천만 원 이상이다. 뭐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확인했을 때 와 미납세액이 너무 많으니까 혹시 내 전세금 보조금이 떼이진 않을까? 이렇게 미리 계약을 걸어뒀으면 미납세 5천만 원인 거 확인하고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되는 거죠. 혹시 설령 특약사항을 걸어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금 정도만 떼인다는 거죠. 나중에 전세금 전액을 떼이는 건 너무 큰 피해니까 이제는 계약을 체결하면 다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동의 요건 예외가 신설됐고 그래서 아직 원칙은 있어요. 원칙은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원칙은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1,000만 원까지는 어차피 나중에 떼어도 무조건 우선 변제받기 때문에 이제 1,00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하신 임차인은 동의 없이도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이 안 내가지고 혹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만한 그런 사안이 있는지 점검을 할 수가 있다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개정으로서 신설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옳은 지문으로 또는 틀린 지문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거의 시험에 나올 확률은 굉장히 거의 99%예요. 99%. 왜냐면 징수법 내용이 많지가 않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도가 높기도 하고 원래도 시험에 잘 나왔었죠. 그래서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가져가시고요. 이제 국세징수법은 개정세법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배웠던 거 말고는 사실 큰 중요도가 없고요. 소득세법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소득세법에서는요. 첫 번째가 금융투자소득세. 와 원래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쫄았었죠. 그죠? 와 이것도 크게 뭐 법이 도입돼가지고 공부하고 막 문제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2년 유예됐어요. 그래서 25년도부터 시행을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는 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개꿀이에요. 우리 수험생분들한테는 개꿀인 어떤 규정이었고요. 개꿀 규정. 다행. 다시 한번 다음 페이지도 정말 다행이에요. 원래 우리 비트코인이 올해부터 과세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기타 소득세로 이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일단 현실에서도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래도 좀 어떤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수험적으로도 또 이제 시험에 하나 뭔가 새로 나온다는 게 부담인데 다행히 이것도 개꿀이에요. 25년도 시행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비트코인이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시험에 나왔다면 세금이 없는 거예요. 세금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까지. 내년도까지도 없죠. 25년도부터 개꿀이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객관식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저소득층 분들의 세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고자 정부가 과세표준 구간을 좀 조정했죠. 그래서 과세표준 원래 종전까지는 1,200 이하 구간이었을 때 6%의 가장 낮은 세를 부과했었는데 이 구간이 200만 원 올랐죠. 이제 1,400만 원까지 6%의 낮은 세율을 부과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4,600. 현실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초반 이제 근로자 초기에 한 3년 차까지 대부분이 이제 여기 구간에 많이 들어갔는데요. 4,600 이하 15%인데 이제는 5천만 원까지 15%예요. 5천만 원까지. 그래서 혹시 과표 구간이 한 4,700, 4,800 이런 분들은 작년에는 24% 구간으로 넘어갔었단 말이에요. 이게 9%가 확 올라갔지만 이제 5천만 원까지는 15%의 세율이 부과되니까 굉장히 그래도 저렴한 세율이 부과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바로 올해부터 시행이에요. 바로 올해부터. 그래서 어차피 이 과표는 우리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문제에서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 세액 구한 문제에서 이 과표표가 주어지는데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 좀 많이 구하다 보면요. 이 보통 시험도 여기 구간이 출제돼요. 대부분 한 80%는. 그래서 이제 외워버린단 말이야. 이게 또 누진율 공제표 요 방식으로 간단히 구하는 분들은 막 이제 대략적으로 빨리 구하는데 그 습관으로 푸시면 안 되고 이제는 1,400만원까지 6%였지?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표 보고 개정된 첫 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서 반드시 요 표 보고 이제 구하는 습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꽤 큰 개정이지만 수험적으로는 어차피 막 주어진다 이런 거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뭐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 소득 분리과세 신설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세무사 1차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되고 있고요. 회계사에서도 거의 안 나오는데 그냥 방어 목적으로 1인당 2억을 매입했을 때 이제 국가가 발행한 매입후 만기까지 보유 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이런 거 투자를 좀 해라. 또 너의 장기 저축 수단으로서 좋은 어떤 상품이다라고 하면서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14%만 떼고 합산과세 안 하겠다. 이거 2천만 원 넘어도 무조건 분리과세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신설됐고요. 뭐 너무 특수한 상품들은 좀 넘어갈게요. 6번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6번도. 왜냐하면 비실명 어떤 금융상품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금융실명제 도입한 지금 거의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제 비실명 거래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소득 아니면 이게 애초에 위법 소득이라든지 어떤 불법 자금을 통해서 번 돈을 은행에 예치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의 이자나 배당을 먹었을 때 이게 금융기관과의 거래면 90% 세율이었죠. 근데 이제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아니었다면 42%였는데 사실 이게 수업 시간에 계속 설명했는데 법에 어떤 미비가 있었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걸 부과했던 그 취지는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과세하겠다라는 취지였어요. 근데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이 45% 상향이 됐는데 요 원천징수세율은 여전히 42%로 남아 있어가지고 아마 어떤 분이든지 아니면 기재부든지 뭐 이제 눈치를 챈 거죠. 뒤늦게 눈치를 채서 똑같이 상향시킨 거예요. 소득세 최고 세율로. 그래서 이제 비실명 어떤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여전히 90%고요. 그게 아니라면 45%. 딱 2배가 됐죠.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외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것도 이미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우리 고가주택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워낙 이제 집값이 급등하면서 양도소득에서 특히 이제 고가주택 1세대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넘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비슷한 내용이 임대 쪽에 있단 말이에요. 임대 쪽에도 1주택자는 비과세인데 고가주택은 과세돼요. 근데 여기는 9억 원인 게 좀 안 맞잖아요. 거기 12억으로 올렸는데 여기는 안 올려지는 게. 그래서 여기도 12억을 바뀐다. 그래서 원래는 9억 원, 이것도 기준시가죠.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는 걸 이제 고가주택으로 보면서 과세를 했었는데 12억을 바뀐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개인 사업자의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은 강한데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 흘려버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시행 시점이 24년도부터예요. 24년도부터. 그래서 올해 시험에는 출제가 안 돼요. 올해 시험에는 종전 규정을 알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냥 종전 규정을 차라리 그냥 복습하는 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죠. 수험적으로는. 심지어 몇몇 또 디테일한 내용이 26년도부터 시행해가지고 올해 이제 개정됐지만 시행일자가 올해는 아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개인 사업자분들은 자동차 같은 게 사업용 차량, 집에 이제 가족들이 타는 차량을 별도로 구분하기보다는 그냥 한 차량을 사업에도 쓰고 출퇴근할 때 쓰시고 또 거래차 만날 때도 타고 다니시다가 또 집으로 이제 퇴근하셔가지고 그 차로 그대로 퇴근하셔서 가족끼리도 타고 다니고 또 한 차량에 뭐 배우자도 보험 가입해놓고 자녀도 보험 가입해놓고 다 이제 아들 배우자도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개인 사업자한테 막 업무용 승용차 규제를 가하는 것에 좀 가혹한 측면이 있었죠. 근데 이제 고소득자들
성실 신고 확인해서 사업자라든지 또는 이제 전문직 업종 사업자분들은 한 대까지는 봐줬어요. 한 대까지 봐주고 두 대부터는 업무용 수용차 보험에 가입을 해서 똑같이 법인처럼 800만 원 등의 규제를 가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전체 복식부기 의무자한테 업무용 수용차 가입 대상 확대, 그다음 미가입 시 규제를 가한다. 그래서 전체로 바뀌고요. 그래서 한 대까지는 개인사업자 여주에 봐줘요. 한 대까지는 봐준다. 그리고 미가입 시 전에 부인하겠다. 법인처럼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건데 올해까지는 요 규정, 종전 규정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전히 전체 복식부기 의무자 아니고요. 50%만 업무용 수용차 비용이 부인되는 이런 규정을 알고 들어가는데 사실 개인사업자 쪽에서 이게 시험이 막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유 되는 부분만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9번에는요, 우리 명칭이 단순히 바뀌었어요. 참고로 기부금 접대비 명칭이 동시에 바뀌었는데 접대비는 시행일자가 또 내년이에요. 그래서 접대비는 올해 접대비로 출자가 되는데 기부금은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부금 꼭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원래 거지 같았죠. 이게 이전에 뭐였어요? 법정기부금이었죠. 법정기부금. 근데 이제 법정기부금 요거가 지정기부금이었는데 용어가 뭐 상증세 어떤 공익법인 공인단체와 좀 통일되지 않다라고 하면서 삭제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됐냐? 아무래도 법정기부금은 한도가 50%다 적용받고 지정기부금은 10%만 적용받기 때문에 50% 한도기부금, 10% 한도기부금. 근데 사실 법조문 용어로 본다면 몇 조 몇 항 기부금, 몇 조 몇 항 이항 기부금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입에 낯설기도 하고 이게 신고서 양식의 표현도 좀 해야 되고 여러 좀 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재부에 아마 제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좀 만들어 달라. 근데 삭제한 걸 다시 부활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정기부금을 이제 특례기부금, 법정기부금을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을 일반기부금을 바뀌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좀 낯설지만 뭐 일반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시오. 지정기부금 구하시는 거예요. 10% 한도, 10% 한도 그거 구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용어가 단순히 바뀌었으니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접대비는 너무 부정적인 좀 언어지 않냐. 저 접대를 한다는 게 요즘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걸맞지 않는 용어 같다. 좀 부정적인 인식을 주니까 업무 추진비, 통상적으로 회사들이 쓰는 비용이다. 그래서 업무 추진비라는 용어로 좀 변경을 시키자라고 했는데 요거는 시행일자를 잘 보세요. 24년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올해 시험까지는 접대비로 출제돼요. 접대비 한도초가 이렇게 나오니까 큰 어떤 의미가 없고요. 요것도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면서 좀 이제 지역을 준동화 또 발전시키고자 꼭 본인의 고향이 아니셔도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본인 고향에 기부를 하려고 할 텐데 본인 고향에 이제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아요. 요거는 먼저 이제 법을 보면 이거는 원래 이제 도입됐던 건데 이것도 어떤 여담이 있었냐면 기재부에서 좀 실수해서 25년도 시행일자로 뒀다가 23년도로 급하게 바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특법에서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 기부하면 다음에 산식에 따라 계산 금액을 산출세 공제한다. 그래서 세액공제인데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호에 따르되 1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자는 송금 산입 방법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일반 어떤 근로자분들이라면 10만 원까지는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했을 때 110분의 100을 일단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나머지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가 되게끔 110분의 100 이렇게 이제 세액공제 받고요. 10만 원 초과 그리고 500이 한도예요. 500만 원까지는 이제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 받았으니까 10만 원 초과액을 15% 세액공제 해준 제도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는 요 금액이 이제 필요경비로 이제 산입이 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한도 구할 때 똑같이 뭐 이월거수금 빼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른 기부금도 있을 때 예를 들어 정치자금기부금이나 개정된 특례 일반기부금이 있을 때는 한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사업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조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문을 그냥 정비해서 고향사람 기부금 세액공제가 도입됐고 또는 이제 사업자분들은 송금 산입 방법이 도입됐으니까 한도 구할 때도 이렇게 다 똑같은데 이제
우리사주주와 기부금 한도를 만약 구할 때는 기준소득 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 빼고 고향사랑 기부금도 빼야겠죠. 윗단계에서 소고사는 인정받았으니까. 또 일반 기부금 구할 때도 고향사랑 기부금 송무산임액을 빼서 구하시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월결성금,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이런 순서대로 빼가지고 남은 한도의 뭐 율 이런 식으로 그냥 원래 우리 배운 논리인데 그냥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되면서 한도 구할 때도 하나 더 빼는 게 생겼다는 건데 이 정도로 엄청 복잡하게 출제되지 않죠. 또 수업 내용에서는 그냥 설명을 드렸다. 그리고 이것도 이미 설명을 드렸죠. 우리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뭐예요? 우리 밥값이죠. 밥값. 밥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우리 밥값이. 그래서 식대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한도가 상향됐어요. 원래는 잘 보시면 밥 먹고 식권 주고 이런 거는 원래 전액비과세였고요. 밥 대신에 돈으로 주면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이러면은 주 5일 출근하는 일반 근로자분들이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일이 10만 원, 20일 나누면 5천 원이에요, 5천 원. 근데 요즘 웬만한 밥값이 정말 무슨 뭐 김밥천국에서 주먹밥 하나 먹지 않고서는 7, 8천 원 해요. 밥값이. 막 만 원인데도 많죠. 그죠? 좀 돈벌이 좀 괜찮은 거 먹고 싶다 이러면은 막 12,000원, 13,000원 들어가는데 이게 10만 원이 거의 한 15년 전, 20년 전이야. 그래서 비판이 많았죠. 그래서 2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월 20만 원으로. 근데 여전히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식사를 같이 제공하면은 당연히 식사만 비과세 받고 식사대는 전액 과세돼요. 그러니까 이거 바뀐 거 아니라 그냥 10만 원이 20만 원 상향된 거지 나머지 규정은 동일하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항상 이제 근로소득에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100%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스톡옵션 세제 지원 강화인데 이게 조특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사 1차 시험 분들은 뭐 1차에는 안 나와요. 뭐 2차에 나올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벤처기업을 지원해주고자 금액이 굉장히 좀 펌핑됐죠. 원래 5천만 원까지 행사 이익에 대해서 비과세 해줬었는데 와 2억 원으로 4배나 올랐어요. 그죠? 개꿀인데 이게 한도가 있어요. 왜냐면은 매년 2억씩 5년만 지나도 그럼 10억까지 비과세 되고 너무 크잖아요. 누적 5억 원을 한도로 2억씩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혜택을 받는데 조특법 규정이다. 참고로. 연금계좌 추가납입 환대라고 해서 사실 수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냥 사실적으로 기억하시면 우리 부모님 분들이 노후에 모아둔 돈을 다 쓰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연금으로 타고자 하곤 하는데 자금이 없어. 원래 예를 들어 한 60평대 집을 살고 있었는데 야 어차피 우리 두 분이 사는데 40평대로 이사하면서 집을 팔자. 이제 집을 판 차익을 은행에 저축해서 그 돈을 연금으로 타자. 이걸 정부가 좀 지원해 줘야겠죠. 그래서 1주택 고령 가구가 여기 오른쪽 보시면 1주택 고령 가구가 보유주택 팔고 옛날 주택 팔고 종전주택보다 좀 상대적으로 평수가 낮은 주택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 차익을 먹었고 그거를 이제 은행에 저축했을 때 1억 한도로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봉지 혜택 같은 거 주겠다. 추가 납입할 수 있다. 그냥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일단. 왜냐 원래는 1,800만 원까지밖에 기본적으로 납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납입한 금액으로는 노후에 생활자금이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 갈 때 차익을 납입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시설됐고요. 뭐 디테일한 규정까지는 수업 목적상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이고요. 요것도 수업 목적상 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연금에서. 수업 목적상 100표시예요. 연금 쪽이 많이 바뀌었어요. 연금 쪽이. 우리 연금제도는요. 일단 어떤 식으로 이제 도입이 되냐면요. 크게 연금계좌 수령요도 과세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납입할 때, 운용할 때, 마지막에 수령할 때 이 3단계 시스템이 있는데 이때 과세하잖아요. 근데 납입 시점에 저축한 돈을 일단 공제를 해줘야지만 수령 시점에 과세할 수 있는 거죠. 요 공제 혜택도 올라갔어요. 일단 공제 혜택이 상향됐고요. 수령 시점의 과세도 낮춰졌어요. 이게 수령할 때 과세 방식도 세율이 낮춰졌고요. 어떻게 보면
납입할 때는 공제 어떤 금액이 올라갔다. 그래서 굉장히 좀 수험적으로 중요한 어떤 개정이다. 그래서 운용 시점에는 어차피 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고요. 먼저 뭐가 바뀌었냐? 우리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처음에 뭐 근로소득이 세금이 안 나왔을 때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았을 때는 잘 안 하시는데 세금이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하지? 일단 1차적으로 바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연금의 저축에 가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까지는 굉장히 좀 복잡했던 게 나이별로 뭐 50세 이상부터만 600, 900 한도를 두고요. 50세 미만은 400, 700 한도를 두면서 굉장히 좀 복잡했었는데 싹 다 폐지야. 싹 다 폐지하면서 그냥 깔끔하게 요 밑에 게 뭐냐면요. 연금 저축 계좌에는 6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이제 400만 원 한도가 있었는데 폐지됐어요. 폐지됐고 퇴직연금 계좌가 있죠. 퇴직연금 계좌.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900만 원까지 한도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700만 원이었죠. 그래서 69 이렇게 바뀐 건데 퇴직연금 계좌에 전부 900 넣는 게 좀 간편하긴 해요. IRP 계좌 같은 게 900만 원이면 월로는 75만 원이거든요. 그냥 자동으로 70만 원 설정해 놓으면은 12개월 곱했을 때 9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에 900만 원 저축하면 15%, 12%는 안 바뀌었어요. 요거는 여전히 12, 15인데 구간이 바뀌었어요. 또 구간이. 왜냐면 과표 구간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죠? 과표 구간이 또 바뀌는 바람에 이제 또 총급여는 5,500으로 그대로예요. 총급여는 5,500만 원 이하인 분은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5,500 초과인 분은 12%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원래 옛날까지는 작년까지는 4천만 원이었어요. 4천만 원. 그래서 4055 이거는 좀 기억나죠, 그죠, 여러분들? 4055 4555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4,500 넘으시면 안 돼요. 4,500 이하여야지만 15% 받을 수 있고요. 4,500 초과인 분들은 12%로 3% 낮아지죠. 어쨌든 요게 한도가 상향되면서 공제 기회가 좀 늘어났다. 첫 번째 큰 의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1주택 고령 가구가 추가 나입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설명드렸고요. 이 밑에 거가 또 새로운 규정이에요. 요 밑에 거. 요거는 또 새로 보셔야 돼요. 요것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연금 소득의 과세 방법이 원래는 이렇게 됐었죠. 우리 정확히는 뭐가 되는 거냐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들 요게 일단은 연금으로 뽑아가야 돼요. 연금으로 안 뽑아가면 연금 외 수령하셨다면 이게 일단 기타 소득 과세가 되기 때문에 기타 소득 15% 과세가 돼서 연금 소득 쪽에서 과세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요 연금 수령일 때는 원래 1,200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 혜택을 줬었어요. 근데 이거 월 100만 원인데 물가도 오르고 1,200 초과일 때 종합과세가 돼서 6에서 45% 과세하는 것이 세액공제는 12, 15% 해줬고 과세는 갑자기 막 45%까지 과세가 되면 억울하다. 좀 많이 과세한다라고 하면서 1,200 초과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얼마가 과세되는 거예요? 이제 지어보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15%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00 초과자도 분리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15%가 과세돼요. 그래서 1,200 이하 구간은 연령대별로 5%, 4%, 3%죠. 그래서 70세면 5, 80세까지는 4, 80세 넘으면 3. 그거 여전히 있어요. 그거 안 바뀐 거예요. 여기 왼쪽 규정 여전히 있어요. 1,200만 원 이하 좌동. 똑같죠? 근데 1,200 초과 무조건 종합과세에서 종합과세도 가능한데 15% 분리과세도 가능하다. 너가 낮은 쪽으로 세금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준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페이지요. 요것도 우리 납세자한테 개꿀이죠. 저도 저번 주에 샀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꽝이 나왔어요. 우리 여러분들 복권 한 번씩 사보세요. 왜냐면 개정이 됐어요. 원래 우리 1등 같은 경우에는요. 1등 다 맞춰야죠. 6개. 요거는 막 10억 이상이에요. 당첨금이 10억 이상. 우리 2등은 5개 플러스 보너스 맞춰야 되는데 이분들은 보통 한 5천만 원, 몇천만 원이에요. 몇천만 원. 그때 다르지만 몇천만 원. 근데 우리 3등이 개정된 거죠. 3등이 5개 맞추는 거거든요.
이때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였어 보통. 저번 주가 한 15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 근데 이게 세금이 있었죠. 20% 세금이 있어가지고 우리 강원랜드 가서 슬롯머신 땡겼을 때 200만 원까지는 과세 최저한 세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복권은 세금이 있으면 이게 또 형평이 안 맞고 그 복권에 대해서도 똑같이 좀 추금을 하자라고 하면서 잘 보시면 복권이 원래 5만 원까지가 세금이 없었죠. 5만 원은 4개 맞춰야 돼요. 4개. 4개 맞추면 5만 원인데 이제는 5개 맞추셔도 우리 세금이 없어요. 복권. 우리 왜냐면 건별로 200만 원까지는 과세 최저한 규정으로서 세금이 0이 됐어요. 세금이 0이 됐어요. 나머지 우리 토토 환급금이라든지 슬롯머신, 그 밖의 기타 소득, 좌동, 종족 규정 유지고요. 복권만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펌핑된 개꿀 규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복권 사시면 5개 맞았을 때도 기뻐하시고 세금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이런 계정으로 복권을 갑자기 개 많이 사가지고요. 당첨금이 200 넘으면은 세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200만 원 넘었을 때는 어떻게 가세요? 20% 전부되는 거죠. 20 초과분이 아니라 당첨금의 20%. 근데 현실에서 뭐 22% 떼겠죠. 어쨌든 우리 수험적으로. 요거는 그냥 말로만 넘어가는 게 청약저축의 원래 공제해도가 월 20만 원씩 보통 청약저축에 넣잖아요. 그래서 240만 원 한도로 40%를 다시 한번 300만 원 공제해 주는데 두 가지가 기준됐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적용기한이 당연히 늘어났어요. 적용기간 이거 폐지되면은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납세자들 들고 일어나겠죠. 25년도까지 연장됐고요. 한도도 사실 늘어났어요. 한도가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한액 있죠. 요게 소득공제가 300만 원인데 사실 청약저축이랑 동시에 고려하죠. 청약저축 동시에 고려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고려되죠. 청약저축에 납입한 거 곱하기 40%, 전세자금 대출에 납입한 거 40%, 요 금액을 원래는 300만 원 한도로 해주다가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올려줬어요. 그래서 요 한도 고려는 합계액으로 하신 합계액. 그 밑에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런 건데 그냥 제끼셔도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100만 원 상향된 거 우리 수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봐주세요. 우리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우리 세무사 시험생분들은 2차 때 보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조특법이어서 1차에는 안 나와요. 1차에는. 근데 이제 2차까지 대비한다면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좀 1차가 좀 복잡한 게 한도 같은 거는 1월 1일부터 바로 개정됐는데요. 우리 이제 영화 요즘 OTT 시대여가지고 대부분 다 넷플릭스로 우리 그죠? 너걸놀이 영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막 카지노 이런 어떤 OTT 상품으로 집에서 그냥 영화 보면 되지. 또 몇 개월 뒤면은 다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극장 수요가 아바타 2 정도 돼야지 보러 가는 뭐 그런 어떤 문화로 자리 잡히면서 어떤 영화 산업에 굉장히 좀 힘이 붙이는 어떤 그런 세계관이 형성됐죠. 그래서 영화 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영화 많이 보라는 건데 23년 7월 1일부터요. 23년 7월 1일부터 하반기부터 적용이 되고 나머지 규정은 바로 개정이 됐어요. 나머지 규정은 뭐가 개정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영화 관람료도 공제가 되는데 어디로 들어갔냐? 30% 공제받는 칸으로 들어왔어요. 마치 이제 도서, 공연, 이 문화 소비하는 어떤 성격이죠. 그래서 이 미술관, 박물관, 도서공원료와 유사하게 이제 영화 관람료 30%고 여전히 이제 요거는 사실 우리 시험적으로 몰라야 되는 게 작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을 80%로 공제해 주는 거예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게끔 요거를 바꿔줄 건데 수업 목적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수업 목적에서는 한도 이게 중요해요. 한도.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 꽃표시에 영화 관람료도 모든 근로자가 공제받는 게 아니라 우리 좌동, 총급여 7천, 연봉 7천 이하자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소득자 7천 넘는 분들은 공제 못 받아요. 공제 못 받아요. 그리고 한도가 엄청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게 눈물을 머금고 외웠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 됐었어요? 일단 총급여 기준이 화가 너무 나.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초과, 심지어 1억 2천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한도를 특히 정부가 장려하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은 원래 기본 한도가 총급의 20% 이건 사실 무시해서 됐었죠. 시험에 잘 안 나오고 300만 원 한도를 거의 출제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300만 원 공제 한도를 넘어서 금액은 다시 추가 공제로
전통시장 공제액에 100만 원 한도로 다시 추가 뭐 이제 대중교통을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 내가 전통시장에서 많이 쓴 사람들은 100만 원 넘은 금액을 또 공제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뭘 바꾸냐? 구간을 단순화 시키자. 이제 7천 이하자는 300, 총급의 20%도 삭제. 개꿀이죠. 7천 초과분도 250, 250, 300. 2단계 한도 조정으로 바뀌었고요. 1억 2천 초과자 삭제됐어요. 그리고 이게 각각 100만 원이면은 이제 전통시장에서 많이 쓴 사람들은 100만 원 한도까지 못 받으니까 그냥 통합해서 300. 통합해서 300. 이것도 납세자한테 유리한 규정이죠. 7천만 원 초과자는 200. 그냥 200. 100 합치니까. 100 합치니까 300. 100 합치니까 200인데 7천 초과자는 도소경을 못 받잖아요. 도소경을 못 받으니까 도소경 한도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산식은. 굉장히 심플해진 거예요. 이것도 납세자뿐만 아니라 수험생 분들한테도 개꿀이요. 개꿀. 다행이다. 좋네요. 행복해네요. 그렇죠? 우리 자녀세액공제 대상의 연령이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자녀 여기 취지를 보시면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 제도가 있어요. 아무래도 요즘 출산율도 저하되고 애기들을 많이 지원해주고자 6세 이하까지는 아동 수당이라는 걸 지급하는데 그게 7세로 바뀌어요. 근데 그럼 7세 이하자는 아동 수당도 받고 자녀세액공제도 받으면 좀 이중 혜택 성격이 있으니까 7세 이상부터는 자녀세액공제, 이제 6세 이하까지는 아동 수당이었는데 아동 수당이 당연히 7세로 확대되면은 자녀세액공제도 8세로 확대돼요. 8세 이상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8세 이상 자녀가 한 명당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이 다자녀죠. 3명은 60만 원 올라가요. 근데 그거 플러스 출산 입양공제 여전히 있는 거예요. 출산 입양공제 첫째면 30만 원, 둘째면 50만 원, 셋째면 70만 원. 357이죠. 357. 쌤 57이 이렇게 보면 돼요. 쌤 57이 357 이렇게. 그래서 요거 자녀세액공제 출제될 확률 꽤 있고요. 외국남부세공제 실무적으로 보시면 돼요. 소득세에서는 특히 복잡해서 출제 안 되고요. 게다가 25년 시행이어서 더욱더 공부 안 하셔도 되고 성실사업자분들은 사실 이것도 법의 미비였던 게 우리 작년에 뭐가 개정되냐면 난임시술비랑 선천성 미수가 의료비 이 두 가지가 올라갔어요. 공제율이. 그래서 일반 이제 근로자분들 여러분들은 일반 의료비는 15%, 미수가 선천성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였는데 성실사업자 쪽 조문은 조특법에 있었단 말이에요. 요걸 안 바꾼 거예요 또. 그래서 똑같이 의료비 혜택을 공평하게 적용하고자 이제 성실사업자분들도 똑같이 바뀐 거예요. 그냥 종전에 일단 근로자들만 적용됐던 규정이 올해는 성실사업자도 적용된다. 그래서 일반 의료비 15%, 선천적 미수가 의료비 20%, 난임시술 30%가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 확인되는 사업자한테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육비세공제 간단해요. 다 똑같은데 항목이 추가됐죠. 우리 수능 보시는 이제 고3 또는 어떤 재시생 이상 분들 이런 분들이 어쨌든 수능 응시료나 입학 전용료라는 게 한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부모님들이 교육비세공제 받게끔 교육비 항목에 넣어줬어요. 간단하고요. 기본세액공제는 작년에 대한 거 이제 연장된다라고 연말정 상태 적용하게 되는 거여서 뭐 수험적으로 중요하지 않고요. 월세세액공제도 이제 조특법 규정이어서 이제 세무사 수험생분들은 2차 때 이제 나올 거예요 아마. 올해 정권의 공약이었어요. 올해 정권에 애초에 대선 공약이었고 실제 이제 그거를 시행했다. 그래서 원래 월세에 대해서 고시원 포함이죠. 고시원 포함해서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이제 근로자분들 중에서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였고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6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이제 성실사업자까지도 월세 혜택 받을 수 있었는데 원래 10% 또는 12%였죠. 근데 그 기준이 총급여 5545 연금계좌세액공제랑 일치돼요. 4555 똑같죠. 4555인 분들은 12% 그거 넘으면 10%였고 한도는 750이었는데 5%씩 올라가요. 꽤 많이 올라갔죠. 10%가 15%,
12%가 17%, 5%씩 상향되고 기준은 똑같아요. 기준은 똑같아요. 15, 17, 15, 17. 그리고 디테일하게 뭐가 개정되냐면 원래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이 기준시가 3억 이하 또는 뭐 85제곱 이하 국민주택 규모 뭐 이런 거였는데 집값부터 많이 상승하고 기준시가가 상향되면서 4억 원으로 올려줬어요.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이 4억 원. 그리고 25번도 수험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근로자분들 그냥 빼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과표 구간이 늘어나면서 과표 구간의 어떤 그 세율 구간이 조정이 되면서 세율이 낮춰졌죠. 사실상. 그래서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공제가 다운됐어요. 원래 이렇게 총급여 1억 2천 초과하는 분들이 5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50에서 20까지 다운되면서 사실 고소득자분들은 과표 구간이 좀 이제 바뀌었으니까 세분화가 낮춰지겠지? 거의 또이또이래요. 거의 고소득자분들은 또이또이. 이것도 수험적으로는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예요. 근데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퇴직소득세에서 뭐가 있었냐면 근속연수 공제액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너무 코딱지였다. 1년당 30만 원 빼주는 게 말이 되냐, 너무 작다. 퇴직소득세를 세금 많이 떼면은 노후생활자금 같은 거 많이 떼가는 거니까 100만 원으로 확 뛰었죠. 그래서 이 밑에 구간도 확 뛰었어요. 이 납입연수 공제가 사실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직소득세 문제가 나왔을 때 납입연수 공제표가 주어지는데 오른쪽 표 보고 적용하셔야 돼요. 이거는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연당 5년 이하까지 100만 원, 5년이면 500만 원. 6년부터는 이제 200만 원까지 올라가시고 막 이런 식으로 요거 적용하셔야 돼요. 단순 경비율 대상자에서 뭐가 바뀌었냐면요. 요 업종 중에 2,400만 원 미만까지는 영세한 사업자니까 수익 금액에 단순 경비를 적용해서 굉장히 세부담 좀 낮춰줬었는데 퀵 서비스 배달원, 대리 운전기사 이런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종 코드에 해당되는 분들은요. 아무래도 경기가 또 어렵고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3,60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이분들의 단순 경비율 기준이 3,600까지는 단순 경비 대상자다라고 해서 1,200 상향됐죠. 그래서 이것도 뭐 수험 쪽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것도 그냥 간단한 건데 간이가세자가 이제 개정이 되면서 작년에 8천만 원까지는 간이가세자인데 4,800 미달하는 사람은 이제 영수증 간이가세자고 4,800, 8,000 넘는 분들은 세금 계산서 간이가세자죠. 이게 다른 조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다른 분들한테도 그럼 받아올 때 세금계산서 영수증 같은 거 똑같이 대응돼서 이제 받아오셔야 된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신 거예요, 그냥. 적격 증명서를 수취 의무에 예외적으로 간이가세자 모든 간이가세자가 아니라 4,800 미달하는 간이가세자나 신규 사업자한테는 그냥 영수증 받아오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응해서 바뀐 거기 때문에 중요도가 있는 개정까지는 아니고요. 요건 나름 또 뭐 말문제 목적으로 대비하시려면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도 도입돼요. 계산서. 왜냐면 우리 계산서가 필요경비 증빙서래요. 필요경비. 이제 세무조사 같은 거나 아니면 갑자기 소명하라고 할 때 이거 매입 자료 증빙서를 가져오세요. 근데 면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를 끊는데 망한 거야. 면세사업자가 망해가지고 계산서를 막 안 끊어. 일십하고 사라져. 연락 두절이야. 그럼 내가 그분한테 매입한 자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혹시 경비가 부인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입자가 이러한 지금 면세사업자가 매출 뭐 누락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망해서인지 안 끊어주세요. 그래서 매입자 명의로 좀 끊어서 나중에 불이익 안 나게 해주세요라고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도는 똑같다.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제도랑 똑같은데 계산서 버전이 생긴 거죠. 계산서 버전이 그냥 생기신 거고. 참고로 7월 1일부터 시행이에요. 7월부터 시행. 참고로 요거는 부가세에서 설명드렸는데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이 건당 10만 원 이상이었죠. 5만 원으로 바뀌어요. 5만 원으로. 그러니까 계산서도 5만 원이에요. 계산서도 5만 원. 그래서 나머지 신청 요건은 어차피 똑같고. 뭐 지금 명세서 제출 대상 수험 좀 안 보셔도 되고요. 이거 다 이제 실무 내용이에요. 실무 내용이어서 전혀 안 보셔도 되고요. 쭉쭉 넘어가서 이거는 봐야겠다. 36번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라고 해서 일단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명칭을 바꾸면서 이 기준점을 다 바꾸려고 그랬었는데 일단 종전 규정 유지됐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코스피 시장에 상장해 있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는 1% 이상,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금액이 10억 넘으면 지분이 적더라도 이게 또는이기 때문에 내가 0.9% 갖고 있더라도 주식이 10억 이상이면 대주주였죠. 이 대주주가 주식 팔면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좌동, 종족규정 유지됐고 뭐가 또 바뀌었냐면 최대주주. 그 대주를 판정할 때 가족들의 주식 수를 합쳐서 판정했었는데요. 최대주주는 여전히 합치셔야 돼요. 최대주주는 여전히 합쳐야 돼요. 근데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부모님이랑 따로 살거나 또는 뭐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도 안 하거나 또 이런 분들을 합산해서 세기에는 나는 삼성전자 주식 예를 들어 5천만 원 갖고 있어. 근데 부모님이 막 10억 갖고 있었던 거야. 나도 모르는. 갑자기 가족 합산이 되면서 대주주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갑자기 세금에 물려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배제하겠다. 합산 안 하겠다. 근데 최대주주는 여전히 조세 피할 수 있으니까 합산돼요. 그 회사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팀들은 가족끼리 합산이 여전히 되는 건데 아래 뭐가 바뀌었냐. 이제 가족의 범위가 현대사회에서 6촌까지는 크게 막 주식을 막 나누어서 사서 조세 피하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적더라. 인척까지는 3촌까지가 사실 특수관계이더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4촌에서 3촌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6촌이 4촌, 4촌이 3촌 이런 식 3촌으로 바뀌었다. 대신에 진짜 가족은 아니더라도 민법에 따라 혼인의 출세자의 생부모도 제대주주 합산 범위에 들어왔어요. 참고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됐다. 그래서 이제 기재부의 어떤 문답자를 보시면 이거 합산 배제하면은 조세피 목적으로 주식 분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최대 주주는 합산이 유지된다. 걱정하지 마라. 최대 주주 아닌 분들은 요즘 또 트렌드에 맞게 약간 연자제 비판들도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주식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소액 주주여도 합산이 되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합리적으로 최대 주주 아니면 합산 안 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 37번도 수험적으로 알고 들어가세요. 우리 2월 과세와 우회 양도 기간이 원래 증여받고 5년 내 양도를 단기 양도로 보면서 2월 과세는 이제 옛날에 취득했던 증여자의 취득가액 그대로 썼고요. 그 우회 양도일 때는 증여세 양도세 합한 금액보다 직접 양도세금이 더 크니까 직접 양도세를 내라 이렇게 했었죠. 그게 10년으로 바뀌어요. 그냥 다 똑같고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어요. 5년에서 10년. 요게 2월 과세 규정이고요. 2번이 우회 후 양도 행위의 어떤 부인, 증여 후 양도 행위의 부인이라고 해서 부당행위상 부인 쪽도 다 똑같고 5년, 10년 바뀐 거니까 연도만 외우고 들어가세요. 이거 1차 말문제에서 잘 나오죠. 1세대 2주택 양도세 특례에서 우리 이사 갈 때 옛날 주택 사고 1년 있다 산 다음에 3년에 파시면 되는데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을 팔 때는요. 2년 안에 파셨어야 되는데 똑같이 3년으로 바꿔줬어요. 취득하고 3년 안에 팔면은 비과세 혜택 주자. 지역적인 거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 수험과 멀리 되는 거 넘어가고요.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올까는 의구심은 드는데 설명을 드려볼게요. 설명 드려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수험적으로 잘 안 배운 내용인데 이런 스토리예요.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왜 이게 뚱뚱해졌죠? 부모님이 자녀한테 항상 증여를 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증여세를 절세하고 싶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절세일 수도 있었던 게 부모님이 옛날에 이제 보통 서울에 강남에 한 오피스텔 정도가 작은 거 원룸 한 8평짜리 있죠. 실평수 2억에서 3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실거래가로 2억짜리 산 거예요. 근데 여기 기주식가로는 예를 들어 기주식가로는 한 1억밖에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자녀한테 이걸 증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녀한테 이제 증여를 해. 근데 이게 증여하기 전까지 오피스텔을 임대해 놨던 거야, 임대. 그러니까 이때 임차 보증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받은 이게. 그래서 3억짜리 이게 증여를 했는데 임차 보증금이 예를 들어 3억 받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오피스텔 하나하나당 주변에 이제 매매 가래 계획이 잘 없다면 시가가 없어서 증여세법은 또 양도세 시가 규정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증여세에서는 증여재산의 시가가 좀 확인이 어려우면 이 오피스텔 하나가 최근에 매매 사항이 없다면 임차보증금을 시가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임차보증금 3억 원이 오피스텔의 시가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자산에 채무가 담겨져요. 임차보증금은 자녀가 갚아야 될 이제 채무가 돼버렸으니까 부담부채가 돼버렸죠.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받은 재산도 3억이고요. 이번에 임차보증금으로 받은 채무도 3억 원이니까 증여세가 0이 돼요. 증여재산가액이 0이 되면서 증여세가 안 내줘요. 대신에 우리 부모님이 뭐 내셔야 된다? 양도세를 내야 되죠. 양도세. 우리 양도가액을 채무 넘긴 3억 원으로 보고요. 이때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을 원래 썼었어요. 이렇게 실거래가액을. 근데 이게 좀 조세, 좀 회피를 가져온다라고 하면서 기준시가를 쓰셔야 돼요. 이때 임차보증금이 양도가액이 되는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봐서 이 양도 차익을 좀 올리고 세금이 좀 많이 나오게끔 개정이 됐어요. 그게 부담부 증여지 기준시가 산정 방법 합리화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원칙은 시가, 실거래 보는 건데 예외적으로 시가 산정 어려웠을 때 임대보증금을 시가로 보는 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임대보증금을.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이렇게 시가로 보는 거야. 임대보증금을. 그때 취득가액이 원래는 이렇게 양도가액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도 실거래가를 입증하면 실거래가액 수세요라고 됐었던 게 기준시가로 바뀐다는 거죠. 기준시가로. 그래서 양도차익이 좀 많이 나오게끔 하면서 증여세가 안 나오는 점을 또 악용해서 이런 행위를 굉장히 좀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가 좀 차라리 많이 나오게끔 법을 바꾼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마지막에 들어온 개정사법이 이거는 굉장히. 그래서 수업 시간에 못 배웠어요. 책이 없으니까. 그 정말 마지막 후속용으로 들어온 거예요. 후속용으로. 우리 다주택자분들은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했을 때 세금이 중과세율이 부과됐었죠. 2주택자는 20% 더 냈고, 3주택자는 30% 더 냈었는데, 그게 현 조건에서 23년 5월, 9월까지 양도했을 때는, 중과세율 배제하자라고 했는데, 5월 9일 이후에 어떻게 하냐? 1년 연장됐어요. 내년 5월, 9월까지 중과세율이 없어요.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분들 중과세율 없으니까, 빨리 파실 거면은 내년도 5월 9일 전에 파시는 게 절세예요, 지금. 뭐 비거주자 요금법인 제끼시고요. 쭉 넘어가시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수험적으로 그게 중요하지가 않죠. 요거는 어차피 법인세법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수수료 들어왔는데 우리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라고 해가지고 마케팅만 하고 광고 공부만 한다. 이거 사업장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사업장 아니다라는 규정을 악용해서 거기서 막 소득을 발생시키고 매출을 발생시키고 매출 누락해. 그래서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의무를 부여했어요. 참고로 뭐 그런 느낌이 뭐 법인세에서 배우실 거고요. 쭉 넘어가셔도 괜찮다. 나머지는 다 중요하지가 않네요. 부가세법으로 넘어오죠. 이제 부가가치세법으로 넘어올게요. 소득세는 그 정도로 잘 보시고요. 부가세법에서 이거는 뭐 말문제 목적으로 대비하신 건데 우리 인도 양도돼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어떤 소비세, 공급에 대해서 10% 과세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막 이제 공매하거나 경매하거나 망해서 넘겨가지고 부가세를 걷기 어렵거나 도시 사업과 관련된 수용에 있어서도 공급을 안 받죠.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하기 위해서 수용과 유사한 게 얘가 팔기 싫어요. 그러면은 돈 줄 테니까 그 돈 보상금 받아가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매도 청구에 따라 인도 양도하는 수용과 유사한 거래에 대해서도 공급으로 보지 말자. 실질은 수용이다. 라는 말문제적인 목적 하나 보시고요. 요즘 트렌드 자체가 우리 뭐 놀습인가? 실내에서 책 보는 어떤 그런 어떤 서비스가 많이 늘어났죠. 최근에 그냥 데이트 어떤 목적으로도 가고. 그게 면세돼요. 면세. 원래는 책 빌리는 거, 도서 대여, 책 사는 거, 책 밖으로 가져가서 책 빌리는 거, 요것만 면세했는데, 내부에서 요새 책 빌리고 보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만화방도 다시 분화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면세. 뭐, 온실가스 배출권 몰라도 되고, 연장된 거 몰라도 되고요. 연장된 거 몰라도 되고요. 얘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5번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강화됐다는 건요. 우리 세금 계산서가 사실 부가세에서 매입세공제 증명서류지만 사실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출 자료야. 사실 세금에서 끊자마자 사실 국세청한테 매출이 보고됐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뭐 세금서를 뭐 제출 안 하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만큼 걸릴 위험이 높아. 세금서 제출하는 순간
사업소득세 매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사업소득 매출과 다르면은 분명히 소명하라고 나와요, 이게. 그래서 세금에서 발급을 강화했다는 거는 요거 취지를 보시면 소득 파악, 세원 양성화 기반이 마련됐어요. 세금에서 자료가 다 법인세, 소득세 배출 자료거든요. 그래서 원래 한 몇 년 전까지는 3억 이상의 개인 사업자를 전자 끊어야 된다고 했던 걸 2억, 2억에서 1억, 1억에서 8천으로 바뀌어요. 8천 바뀌어요, 8천으로.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 22년도, 이게 22년도였다면 2022년도는 1억 이상이었을 때 23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1년간만 있는데 이것도 뭐가 바뀌냐면 7월부터 그냥 계속이야. 한 번 전자세금에서 끊었으면 너 전자 끊을 줄 알잖아. 전자 끊어봤잖아 라고 해가지고 1년이 아니라 계속으로 바뀌더라고. 계속으로 바뀌었어요. 23년도는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24년 7월 1일부터 계속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계속으로.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두 군데가 나올 수 있는 게 24년 7월 1일부터는 작년에 1억 넘은 사람이 끊는 거고요. 23년 8천 넘은 사람은 내년 7월 1일부터 전자를 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나름 수험적으로 꽤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 연도별로 8천 1억이기 때문에 막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수험적으로 잘 안 내는 느낌은 있지만 안 낸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좀 연도를 기억해서 작년은 1억, 올해부터 8천. 근데 작년에 1억 넘는 분이 올해 7월부터 전자를 끊어야 되는구나. 좀 디테일하게 봐주시고요. 수정 수입 계산서 쪽인데 이게 수입 쪽은 또 시험에 잘 안 나와가지고 수험 쪽은 크게 모르셔도 돼요. 이게 그냥 어떤 느낌이 바뀐 거냐면 시행령에 예전에는 발급 가능한 사유를 열거했다면 지금은 다 되는데 그래서 매입세 공제 웬만하면 되게끔 예외적으로 조세 포탈 등의 어떤 범죄 사실 전력이 있을 거 이럴 때는 발급이 제한되다. 발급이 다 됐는데 안 되는 쪽으로 만들자. 안 되는 사유를 열거해서 수정사금에서 사유 발급 제한 사유를 구체하자. 이렇게 바뀌었고요. 참고 좀 보시고 우리 조특보험에서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 매입세 공제가 원래 110분의 1씩 공제됐었죠. 올해까지였는데 연장됐다. 그냥 연장됐다고. 우리 전자세금사 발급 건당 200원, 100만 원 한도 공제하는 거 이거 간이가세자는 그냥 안 되는 쪽으로 법에 미비였거든요. 허무했어. 발급해야 돼요. 그거 공제돼요. 그거 공제된다. 네, 7월 1일부터니까 1차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실무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들 넘어가시고요.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 역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해가지고 공급자가 매출 누락 또는 망해서 세금서를 안 줬을 때 매입자 명의로 세금서 끊어서 매출도 다시 이제 포착하고 매입세 공제 되고 이거가 원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5만 원을 바뀌었어요. 더욱더 이제 권익을 이제 높여주면서 매출도 포착하겠다. 5만 원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주 설명드렸죠. 애누리냐 장려금이냐 특히 뭐 인터넷 홈쇼핑몰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개설했을 때 할인 쿠폰 같은 거 많이 도입하잖아요. 그게 장려금이면 매출에서 공제가 안 되고 애누리였을 때만 공제가 된단 말이야. 공급가액에서. 그게 착오로 애누리인 줄 알았는데 장려금이었어. 공제했으면 안 되는데 막 공제해버리고 말했을 때 매입세 공제 허용해주자. 이거는 정말 잘 모른다. 실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케바케 내용이니까 이런 착오로 인한 오류도 매입세 공제를 허용해주자. 잘못된 세금에서 아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에서 아니니까 매입세 공제 허용하자. 이게 우리 거래 착오로 오류가 되는 사유가 우리 원래 있었던 게 위탁 매매가 아닌데 위탁 매매처럼 끊거나 또는 위탁 매매였는데 직접 거래로 끊거나 또는 막 중거 거래 이런 거 착오 되게 많았고 막 신탁 거래 이런 거에 착오가 되게 많았죠. 그리고 매년 늘어나니까 빨리 합격해야 된다라고 해서 막 농담했던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애누리와 장려금 착오도 수정세금선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를 한정해서 수정에서 끊으면 되니까 수정에서 안 끊었으면 매입세 공제 된다라고 이제 만들어졌고요. 뭐 제출 서류 같은 건 왜 수험증을 안 보셔도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유튜버들의 어떤 탈세가 많아서 뭔가 이제 엄격하게 관리한다. 참고 좀 보시고.
뭐 간이가세 배제 업종도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냥 이거 번호만 바뀐 거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야. 번호 바뀐 거야. 번호 바뀐 거, 번호 늘린 거, 이거 법의 미비야. 그래서 부가세 쪽은 참고로 개정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참고로 올해 참고로 이게 이 담당이 어떻게 보면 제가 혜택을 받던 게 법인세랑 국세기본법 개정이 되게 많아요. 법인세, 뭐 상증세도 많긴 한데 상증세는 시험에 엄청 잘 많이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큰 어떤 중요도가 좀 적다면 올해 개정의 빌미는 법인세와 국세기본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소득세는 좀 짜잘짜잘한 개정이 되게 많죠. 소득세, 그 짜잘짜잘한 개정세법을 좀 잘 외우셔가지고 시험장까지 내 걸로 흡수해서 혹시 책에 지금 반영 안 돼 있는 것들은 좀 추가해서 꼭 개정세법 매년 대비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세금을 일로 업을 삼았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매년 작업이기 때문에 즐기셔야 돼요. 책에 반영하는 게 힘들다가 아니라 이것도 개정됐구나. 너무 재밌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긍정적으로 하나 파지티브하게 생각해서 개정세법을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정세법 특강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또 다음에 새로운 특강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할게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 회계사 시험생분들은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잘 대비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고생 많으셨어요.